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4월 금통위 결과 그리고 이창용 총재의 태세 전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기준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다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요. 얘는 매매와 전세 수요를 결정한다. 왜 현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000건을 못 넘지? 3.5% 기준금리에서 수요가 그만큼 밖에 나오질 않는다는 겁니다. 전세 가격도 딱 3.5% 기준금리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기다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매매와 전세 수요 증가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하는 결국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 금리 인하 수준에 따라서 수요 증가에 따른 그에 맞는 가격이 형성이 될 겁니다. 특히 2018년 이후에는요, 기준금리와 전세시장 연관성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기준금리의 연속된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4월 금융통화위원회 결과는 어땠을까요? 먼저 기준금리 3.5% 10회 연속 동결, 모든 채권 전문가 의견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통위원 전원의 만장일치였어요. 자, 이 4월 금통위 이전에 채권 전문가 19명 설문조사했던 결과 말씀드렸죠. 그 채권 전문가, 모든 전문가가 연내 2차례 이상 낮출 거라고 대부분 전망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채권 전문가들이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을 크게 갖고 있는데 4월 금통위가 중요해졌어요. 왜? 두 가지 복병이 발생했거든요. 첫 번째, 국내 물가 지표의 차별화가 발생을 했습니다. 먼저 한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1% 상승률로 3월달에 나왔는데 2월달과 똑같았어요. 물가 안정 목표제가 2%인데 그거보다 한참 웃도는 수치가 2개월 연속 유지가 된 겁니다. 반면에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변동성이 작은 물가 품목 지수는 오히려 2.5에서 2.4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것을 한국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그 시각이 중요해졌고요. 두 번째, 미국의 금리 인하 지연이 발생합니다. 원래는 이제 상반기 때 낮춰질 줄 알았는데 지금 상반기가 아니라 9월 달로 미뤄지는 분위기죠. 그에 따라서 환율 시장 불안이 같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은행에서 가장 우려했던 거, 항상 물가를 이야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불확실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그 불확실성 대표적인 게 바로 국제유가죠. 지금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80달러대 중후반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란과 이스라엘 관계에 따라서 앞으로 어디로 튈지 그 누구도 예상을 못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난 금통위에서는 비둘기파적인 면모를 보여줬고 서영경 금통위원 매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던 분들도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약간 깜빡이적인 신호를 보여줬는데 지금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국제유가가 불안해졌네? 과연 어떤 식으로 생각할 것인지 그 생각이 중요해졌다는 거죠. 자, 또한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17개월 만에 환율이 최고치를 기록했거든요. 자, 너무 변수가 안 좋은 것들이 쏟아졌어요. 이런 상태에서 과연 지난 금통위 그리고 그동안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했었던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 과연 실현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4월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 보겠습니다.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은 끝부분을 잘 봐야 되거든요. 자, 먼저 통화 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유지하겠다고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게 2월 통방문이었는데 이번 통방문에서는 어떻게 나왔다? 통화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장기간이라는 내용이 빠졌어요. 그리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운용 등을 점검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문구로 바뀌었다? 주요국 통화정책 운영의 차별화 등을 점검해 나갈 것이다.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좀 독자적으로 통화정책을 세우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죠. 그래서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만 보면요, 굉장히 비둘기적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했던 기자간담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좀 핵심만 정리를 드릴게요. 먼저 3개월 이후에 금통위원 6명의 금리 전망에서는요, 6명 중 5명은 3.5%를 유지한다는 내용, 그리고 6명 중 1명은 3.5%보다 낮게 유지해야 된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난 금통위와 동일해요. 자, 중요한 질문, 근원물가와 헤드라인 물가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동안 이 두 가지가 같이 움직였는데 차별화가 나타났다. 원래 통화정책은
근원물가를 봐야 된대요. 왜? 이 통화정책이라는 거는 수요를 컨트롤하는 건데 근원물가 말고 헤드라인 물가가 따로 움직인다는 거는 그만큼 변동성이 큰 공급층 요인에 따라서 물가가 불안해진 거거든요. 그거는 금리 올린다고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근원물가를 보고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헤드라인 CPI,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아예 무시하기는 어렵다. 왜? 얘가 기대 심리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드라인 CPI만 계속 높고 근원 물가가 낮게 유지된다면 이게 다시 또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보고 있다고 답변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지난 1월에 금통위의 이창용 총재의 발언이 있었어요. 최소 6개월간 금리 인하 어려울 것. 그래서 시장에서 어떻게 바라봤다? 상반기 땐 금리 고정, 하반기 땐 금리 인하로 봤는데 이번엔 어떻게 답변을 했다? 현재 기준, 4월 기준이죠. 6개월 뒤에 금리 인하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근원물가는 하락하지만 헤드라인 CPI가 안 떨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공에서는 연말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3%를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것이 맞아 떨어지는지 볼 것이다. 그래서 기사가 어떻게 나갔냐면 금리 하반기 인하도 불투명, 유가, 농산물 안 내리면 해 넘길 수도 있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헤드라인 CPI가 계속 높은 수준을 있는 것을 그대로 보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미국이 금리를 안 낮추는데 먼저 내릴 수 있나요? 2023년과 현재에 대해서 좀 비교를 했는데 2023년에는 미국 요인을 더 많이 고려하면서 통화정책을 세웠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는요, 미국이 이미 금리 인상을 끝내고 지금 피벗을 논의하고 있잖아요. 이 피벗이 뒤늦게 하냐, 좀 빨리 하냐, 그 문제 차이인데 그런 피벗을 논의하는 상황에서는 독자 요인 통화정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국내 요인을 더 많이 고려해서 통화정책을 세운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창용 총재는 한 가지를 경계했습니다. 미국보다 빠르게 낮추겠다는 소리가 아니다. 이제는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 이렇게 해석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환율은 어떻게 보냐? 당연히 질문이 나왔죠. 공통위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1374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근데 이창용 총재는 아직까지는 뭐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높은 수준인데 과거에 비해서 충격이 덜한다. 왜 그러냐? 해외 순자산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다만 주변국의 영향으로 지금 중국이나 일본이나 좀 통화정책을 다른 국가하고 다르게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위안화나 엔화 약세가 나타났고 그에 따른 저평가 구간에 들어간 것 같다. 그래서 특정 레벨, 현재 원달러 환율이 얼마인지 이거는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데 펀더멘탈에 비해서 원화가 지나치게 약세면 개입할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나 한국은행에서는 그 어떤 액션도 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금통위에서 이창용 총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5월 전망 데이터를 보고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이야기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5월 달에 예상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물가나 성장률이 그러면 하반기 때 금리 인하 관련된 깜빡이를 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달라졌어요. 자, 이창용 총재는요. 5월 달에 경제 전망과 상관없이 일단은 상반기 유가, 수출 등의 변수가 달라졌다. 그래서 5월 경제 전망 데이터만 보기는 힘들고 6월과 7월 데이터까지 보고 인하 시점을 판단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인하 가능성도 현재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멀어졌어요. 자, 가계부채 질문도 나왔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중요도가 많이 줄어들었죠. 왜? 지금 전 금융기관의 부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2월 달엔 1.9조 원 감소, 3월 달엔 4.9조 원 감소였습니다. 이창용 총재는요, 올해 1분기 때 GDP 대비 가계부채가 100%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명목 GDP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가계부채는 조금씩 올라가다 보니까 이것이 좀 역전되다 보니까 GDP 대비 가계부채가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나더라. 현재 한국은행에서는 일단 두 자릿수의 가계부채 비율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 부채가 높은 수준인데 괜찮나요? 이런 질문 나왔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기업 부채 GDP 대비 125.6%라고 합니다. 역대 최고치고요. 전 세계 3위 정도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이창용 총재는 두 가지 원인을 제시했어요. 첫 번째, 부동산 관련해서 기업 부채가 늘었다. 두 번째, AI 등 신사업에 대한 기업 부채가 늘었다. 그것 때문에 기업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위기로 보냐? 그렇지는 않대요. 부채 비율도 늘어났지만 자본도 같이 늘고 있다. 그래서 아주 비판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 PF 부실 사태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일단은 이 부의 PF 부실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개별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문제 안 된다고 장담은 못한대요. 하지만 나라 전체적으로 큰 영향을 쓸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이 PF 부실 관련된 정리하면서 투자하려는 투자자가 많다는 거를 이번에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뭐 큰 진통 없이 조금씩 해소될 것이다, 좀 이렇게 보는 시각을 나타냈어요. 자, 이창용 총재 발언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6월에서 7월까지 점검하고 금리 인하를 검토할 것이다. 미국 피벗지엇은 한국 통화정책의 큰 고려 대상이 아니다. 또한 국제유가, 농산물 가격을 더 지켜볼 것이다. 특히 국제유가와 농산물 가격 변화에 따른 높은 물가가 연말에도 유지될 경우 2.3%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금리 인하는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은 굉장히 비두기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자회견은 굉장히 매파적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제 국제유가가 정말로 중요해졌습니다. 지금의 근본 원인은 국제유가가 올라간 거예요. 뭐 농축수산물 같은 경우는 이례적인 상황이라서 또 올해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국제유가에 달린 건 분명한데, 그럼 통화정책은 결국에는 국제유가에 달려있고 국제유가가 부동산 가격도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5월달과 6월달에 중동 사태가 진정되면서 국제유가가 뚝뚝 떨어지거나, 또는 5월달, 6월달에 오히려 중동 사태가 악화되면서 국제유가가 오르거나, 그에 따라서 통화정책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시나리오, 지금 당장 통화정책이 어떻게 결정됐다고 확답하기보다는 일단 5월달, 6월달 국제유가를 살펴볼 필요가 생겼습니다. 4월 11일 멤버십 영상에서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6억에서 10억 신축 입주단지 3곳을 추천드렸습니다. 신축 아파트는 아시죠? 입주대가 가장 저렴합니다. 자, 멤버십은요, 주 3회 전용 영상이 올라가고요, 월 8,990원을 책정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